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슬금슬금 이제 나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세력권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거 싹을 잘라놓지 않으면 이제 또 곤란해진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야,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기 마음대로 뭐 나토에 가든 말든 그거를 다른 나라가 너는 회원국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안 하나? 강대국의 특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의 세계 여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네. 가볼 곳은 어디 쪽입니까? 어디냐? 지난번에 이제 그 벨라루스 난민 이야기들 좀 했었죠. 네. 이제 폴란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근처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려고요. 네. 좀 평화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거기 또 티격태격한 나라가 있어요? 예, 티격태격인데 이번에는 좀 헤비급 티격태격인 것 같습니다. 어디요? 일단 러시아하고요. 네. 예, 러시아 이야기 나오면 좀 크죠. 러시아는 워낙 국경 맞던 데가 많아 갖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면 예전에 검찰총장이 아주 미인이셨던 거긴가요, 혹시? 그렇죠. 뭐 미녀가 많은 뭐 이런 곳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제 크림반도를 크림반도. 낼름 이렇게 가져갔죠. 보면. 네네네. 그게 벌써 이제 한 5, 6년 이제 된 이야기죠. 보면은 꽤 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티격태격할 것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라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네. 여기저기서 이제 경보가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참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크림반도는 뭐 확고부동하게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영토로 이제 갔고요. 그다음에 크림반도를 그런 식으로 꿀꺽한 대가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EU 같은 경우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재도 매년 진행되다 보면 다 만성이 돼가지고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엔 아픈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의뢰껏 그냥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왜 또 문제입니까? 일단은 뭐 왜냐고 이제 답은 좀 이따 해드리고 일단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정보부장, 우리로 따지면 한 정보사 사령관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대규모 러시아 병력이 우리 국경에 이제 와 있다. 예, 이런 정보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2022년 이제 내년이죠. 네. 내년 1월 또는 2월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공을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되는 침공 루트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모여 있는 러시아군 병력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이게 또 알보병만 있는 게 아니고 포병, 기갑 등등 해가지고 예, 웬만해서는 동원하기가 만만치 않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거는 비용도 그렇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많이들 동원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할 것 같다. 뭔가 의도가 좀 확실한 것 같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병력 뭐 장비 집결 이외에도 보통 이제 러시아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이제 침공을 할 때 먼저 움직이는 게 뭐 러시아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수부대. 그 다음에 이제 정보요원. 이런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침투해서 뭐 여러 곳을 이제 정보도 확보하고 루트도 이제 확보를 한 이제 이런 상태로 가는데 이 지난 크림반도 이제 병합 이후에 러시아 패턴은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전, 심리전, 그다음에 실질적인 무력 침공, 그다음에 뭐 드론, 정보전 이런 것들이 막 종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포탄이 날아다니고 뭐 파편이 튀는 것들은 별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의외로 심각한 이제 꽤 밀도가 높은 전쟁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되는 각종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정보 당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비군 동원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10만 명 병력이면 되지 뭐 또 예비군까지 필요하냐. 러시아에? 예, 러시아에. 근데 이게 예비군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정규 병력은 가서 전투를 치르고 점령을 하는데 거기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선을 계속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후방에 이제 그 점령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누군가는 거기서 터잡고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병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뭐 정규군 아닌 예비군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말 러시아가 이제 아주 각 잡고 우크라이나를? 예.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다들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제 태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르르 갑자기 몰려든 게 아니고 지난 몇 달간 차근차근 병력하고 장비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무슨 을지 포커스 훈련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연초에 2021년 올해 한 3월 4월 달에도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접경 지역에 이제 기지를 이제 건설을 했어요.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들은 병력을 장기간 주둔할 수 있는 맨날 텐트 치고 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야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기지도 건설하고 이제 기지 건설하면서 뭐 기갑이나 포병 장비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때도 한 1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일단은 이제 배치를 이제 다시 푸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다시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 뭐 그 근처에 있는 부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대가 여기 배치된 부대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동한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전력을 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정말로 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병력을 배치해서 평소 병력은 그대로 놔두고 더 증강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곡차곡 이렇게 빌드업 해가는 과정 아니냐. 더더욱인다나 지난 이제 3, 4월 같은 경우는 병력 이동을 좀 낮에 했어요. 이제 밤에 해요? 지금은 다 밤에 해요. 그러니까 밤에 한다는 것들은 이제 작전 기동이죠. 잘 노출을 안 시키고 은폐를 이제 한다라는 이제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뭔가 다른데? 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더더욱인다나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벨라루스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이 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국경을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동쪽에 있고 우크라이나가 서쪽에 있죠. 지도를 보시면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위쪽에 우크라이나 위쪽에 이제 벨라루스가 있잖아요. 벨라루스하고 요즘에 러시아하고 또 특별히 더 친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벨라루스에 이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이 접경 지역에도 이제 기갑 부대가 최근에 러시아 기갑 부대가 이제 증원이 돼서 배치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벨라루스 이제 영공을 계속 러시아 이제 폭격기들이 오가면서 초계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하고는 꽤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보면 서쪽에 있고 접경 지역은 오른쪽 동쪽에 있으니까 꽤 거리가 멀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제 벨라루스를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순식간에 수도 키예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가깝군요, 거기는. 예, 거기다가 이제 남쪽에 이제 그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제 러시아군이 계속 주둔하다 보니까 북쪽, 동쪽, 남쪽으로부터 한꺼번에 이제 밀고 들어오면 이제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한쪽으로만 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는 맘먹고 쳐들어가면 그냥 이길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곳에서 한꺼번에 오면 뭐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는 희생도 줄여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저희 혼자서는 대응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인 이제 18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육군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이제 공군하고 그 다음에 해군, 그러니까 즉 이제 영공하고 영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방어를 지원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이제 나토를 또 방문했습니다. 나토 사령부를 방문해서 이제 좀 도와달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네. 주변 지역에 이제 SOS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될까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야 우크라이나가 좀 엄살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찮아. 그러다가 또 넉놓고 있다가 네. 한 번에 당하면 곤란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바다에서 이제 흑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 그다음에 터키, 루마니아 이렇게 4개국이 같이 하는 이제 합동 이제 해상 훈련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여기에 껴요? 일단은 이제 끼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요? 예, 터키랑 미국이 티격태격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이제 마지막 이제 협력의 끈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600명 정도의 이제 특수전 부대를 이제 파병하겠다라고 일단은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소수의 병력을 지금 여기저기에 이제 보내느라고 바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에도 공병대 한 150명 정도를 파병을 했었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또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병력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이제 이런 방안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 세계가 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네. 특별히 명분도 없이 예. 우크라이나 이렇게 침공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닌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과거에 왜 크림반도를 꿀꺽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별로 합리적이지 않죠. 아, 그런가요? 예, 어차피 거기에 이제 뭐 얼마든지 외교 교섭으로 네. 이제 러시아 흑해함대 주둔시킬 수 있고 그냥 차근차근 영향력을 넓혀서 그냥 실질적인 뭐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각종 제재를 무릅쓰고 꿀꺽할 그런 사실 그럴 절박한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네. 거죠. 과거에 크림반도를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네. 아무도 미국도 나토도 누구도 실제로 병력을 보내가지고 러시아랑 맞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제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러시아가 당초 각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재 그런 거 별 문제 없고 실제로 뭐 병력 투입해가지고 우리랑 맞서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어떻게 보면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데 대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2022년이 이제 최선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정말로 온다면 네. 왜 지금이냐, 왜 22년이냐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좋다 이거죠. 지금이요? 예, 2022년. 왜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금고가 지금 꽉 차 있어요. 아, 그래요? 가스 가격, 뭐 원유 가격 막 폭등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현재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한 6,200억에서 6,500억 달러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그리고 각종 거시 경제 지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네. 이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통제권이 아주 강화되는 시기죠. 가스,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뭐 미국은 모르겠고 일단은 유럽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제 이런 타이밍이란 거죠. 경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러시아 경제가 위기라면 약간의 제재로도 큰 아픔이 있을 텐데 뭐 외환 보유고도 많고 오히려 칼자루는 이제 러시아가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러시아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푸틴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뭐 적극적인 반정부 활동을 펼칠 만한 세력도 없어요. 아, 야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대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북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동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두 나라가 짰는지 안 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를 하기에는 힘이 딸릴 수밖에 없고 한 곳에 집중해야 되니까.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는 당연히 대만이나 이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 이 푸틴 같은 경우가 이 옛날 공산주의 이제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회주의 국가이나 이제 그 전통이 있는 쪽은 지도자들이 뭔가 논문을 종종 발표합니다. 뭔가 지도자들이? 예. 네. 뭐 중국도 그렇잖아요. 시진핑이나 이제 네. 예전 후진타오 뭐 이런 주석들이 다 뭔가 이제 국가 발전,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 뭐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지난 7월달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꽤 긴 한 5,000자 정도 되는 분량의 논문을 직접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합. 그러니까 두 나라는 예전서부터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네. 분리를 할 수가 없고 네. 과거에 함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역사적 전통이 있으니까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푸틴이 이걸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예, 명목 그냥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래 한 뿌리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구나. 예,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뭐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뭐 의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밝혔다라고 보이는 거죠. 침략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한 다음에 최소한 중립 정도 입장이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배경이 뭐 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충분히 좀 잘 달래면 이제 친서방이 아닌 그래도 한 중립 정도 입장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나토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계속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속히 이제 감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시아 TV 방송국을 이제 폐쇄를 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이제 서쪽으로 서방에 가까이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요구를 계속 안 들어요. 묵살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 또는 이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반군과의 전투를 이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군사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나토는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훈련을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싫은 게 자기네 국경하고 나토하고 이제 직접 맞대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보면은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 구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제 명확한 이제 그런 거였던 거지. 저기 국가적인 이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할까봐가 제일 크리티컬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한테 한 방에 언제든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제 양쪽이 서로를 이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러시아는 일관되게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이제 레드라인이다. 이거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을 항상 밝히고 있었어요. 레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넘어서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각오해라라는 것들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래 그럼 직접 가입만 안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입은 안 했지만 나토하고 협력 강화 체계를 이렇게 되게 굳히는. 가입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힘을 합치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토 회원국은 아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보면.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동거정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워딩이 바뀌었어요. 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협력을 강화하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난 10월달 지난달이죠. 한 달 전에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뭐 외국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토나 미국이겠죠. 군사적 행동 강화는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슬금슬금 이제 나토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세력권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거 싹을 잘라놓지 않으면 이제 또 곤란해진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네, 네. 이제 보는 거죠. 야,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 자기 마음대로 뭐 나토에 가든 말든 그거를 다른 나라가 너는 회원국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안 하나? 강대국의 특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종식될 때 네. 그리고 통독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때 당시에 이제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토가 동쪽으로 오지 않는다. 아. 통일이 됐으니까 통독이 됐으니까 네, 동독 네, 네. 지역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 동쪽으로는 곤란하다라는 게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네,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동쪽으로 나토가 점점 넓어져 왔죠. 음.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뭐 자기 코가 석자니까 뭐라고 말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거 아니냐. 라는 할 말이 있네 그쪽도. 그렇죠. 네, 러시아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서부터 너희들이 문제를 키운 거 아니냐라고 네, 네, 네. 했던 거죠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엄청 겁먹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면은 내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네, 강한 네. 의지를 보여주면 네. 상당히 이제 괴롭죠 상대방도. 음. 근데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네. 이제 24.7% 정도 되는 거죠. 아유. 보통 우리가 그 국정 지지율이 30% 밑으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그러면은 네. 이제 뭔가 추진할 힘은 없다. 그렇죠. 레임덕. 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하고 뭐 굳이 협력을 한다든지 협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보면.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게 음. 이제 뭐 옵션이 별로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EU하고 연합 협약 같은 걸 체결은 했어요. 그러니까 EU에서 각종 그 요구하는 규정, 규칙, 뭐 룰 이런 것들은 따르겠다. 네. 그래서 잠재적인 EU의 어떤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틀은 갖췄지만 네. 그렇다고 회원국은 아니죠. 여기도 동거 정도. 예. 네.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 뭐 네. 돈바스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게릴라들과의 전투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완화는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게릴라 위주의 전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규군을 이제 확대할 어떤 이런 또 여력은 또 없었던 상황이죠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한테 멈춰,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줄까? 라고 하는 또 신뢰성이 좀 저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원하면은 지들이 원할 때는 아무 때나 발 빼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 유럽만 또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EU나 유럽의 또 핵심 세력 중에 하나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이제 호주 잠수함 사건을 둘러싼 오커스 아, 거기에 또 감정이 안 됐구나. 거기서 여전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정말 행동에 나설까? 결정적인 뭐 이를테면 독일이 침공을 당한다든지 네네. 프랑스가 침공을 당한다든지 이런 정도면 당연히 나서겠지만 우크라이나 좀 애매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나토나 이제 EU 회원국들만 단독으로 네. 뭔가 하다가 러시아한테 이제 짓밟힐 때 미국이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애매하다라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유럽도 지금 좀 엉거주춤한 공포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마땅히 뭐 숏을 치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그런 상태인 거죠 보면. 그럼 이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뭐 점령해서 뭐 완전히 뭐 러시아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겁만 주겠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겉 모습으로 보면 네.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 자체는 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천만 좀 넘죠. 4천만 정도 되는 지역을 통째로 점령을 한 다음에 이걸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꽤 땅도 넓죠. 우크라이나가. 넓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네.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족 구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친러시아 쪽 러시아 계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와 서부를 분단시키는 정도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옛날에 독일 뭐 동독 서독 나누듯이 네네네. 우크라이나도 동우크라이나
이런 식의 어떤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러시아는 빠져나가는 이제 이럴 친러 정부 세우고 네. 네. 아니면 이제 그렇게 친러 정부를 세우지 않더라도 네.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이제 대규모 러시아 정착촌을 여기저기 건설해 놓는 식으로 러시아 정착촌? 예. 러시아인들 와서 살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곳곳에 알박기를 해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전쟁을 벌이는 거, 전투를 벌이는 건 괜찮아요. 네. 한 2주일, 한 달 정도. 근데 그거를 1년, 2년이 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유지를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과연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내버려 둬라. 라는 거겠죠, 보면. 나토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워딩이 세지고 있어요. 네?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네. 유럽이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발언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예. 원래 우리가 한때 미국과 그렇죠. 전 세계를 양분했던 거고 옛날에 뭐 언제부터 너희들 유럽 국가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리한테 눈 치켜뜨고 이야기했냐. 네. 눈 깔아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보면 유럽 국가에 대한 격하,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목줄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너희들 뭐 제재 하나 정도 둘 뭐 이렇게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자식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밟아주겠어. 네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타겟으로 만만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일단은 그거는 이제 1단계 목표고 2단계로는 그 뒤에 이제 EU 그리고 이제 나토라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일단 뭐 장관이 와서 도와달라 바짓가랑이 붙잡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장을 영토는 보존돼야 되고 이걸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미국이. 예.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이 수준보다 더 강한 어떤 뭐 병력을 파병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글쎄 갸우뚱하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은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그래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미국은 이제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원을 해서 무력 시위를 하죠. 뭐 B-1 폭격기가 날라온다든지 B-52 폭격기가 날라와가지고 뭐 겁만 주고 북한 영해를 따라가지고 아주 가깝게 비행을 한다든지 하면 식으로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북한한테도 시그널을 보내고 이제 동맹국인 이제 대한민국한테도 우리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할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태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망신 다 떨고 철수를 했잖아요. 철수를 한 다음에 이제 서태평양, 이제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지역에서 지금 중국과 대립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잖아요. 빌드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뭔가 일을 빼가지고 유럽 전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한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될 전략적인 판단하고는 또 스텝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제 외교적 측면에서 일단 협력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IA 국장을 이제 모스크바에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러시아 너희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거든. 그 정도 하고 그만하지. 그렇죠. 우리 눈 퍽 다 뜨고 보고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EU 회원국들한테 대해서도 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연초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 3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뭘 하려고? 병력을 파견할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이고야 이제 불쌍하게 됐다, 난감하게 됐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벨라루스 네. 뭐 이런 문제랑 이제 상태를 보면 야, 이게 동유럽 전체가 지금 좀 다시 애매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소련의 이제 세력권에 있던 것들을 100% 확보는 다시 못하겠지만 네. 챙길 수 있을 것들은 확실히 챙겨놓겠다라는 입장을 굳힌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벨라루스는 당연히 우리 편. 그럼 그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만 확보를 해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동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뭐 헝가리라든지 네네.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더 만만하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아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연말 지날쯤에 러시아가 예. 동우크라이나로 나누고 그렇죠. 자치권 인정해라. 예, 10만 병력을 밀고 가면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것 한 3, 4일이면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드네프로강 동쪽은 네. 쉽게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도 막 러시아계 이제 주민들이 나와서 네네. 이제 환영해주고 만세 부르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참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보면. 그리고 아마 동쪽, 북쪽, 남쪽에 동시에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리 끝낸다는 거라 뭔가 서방의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정광석화처럼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벨라루스 쪽에서 북쪽에서 그러네요. 러시아 기갑 부대가 이제 엔진 켜놓고 빨리 그냥 내려갈 이제 신용을 딱 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런 그림이 올 그런 연말 그림이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내년 초. 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딱 안 끝나고 네. 다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프레셔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죠. 송동격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또 전 세계 주식시장도 그렇죠. 요건 한번 우리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틈틈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 산의 불이 아닙니다. 네, 진짜 이거는 꽤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 그럼 오늘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이의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